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스코브2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쭉 보셨고요. 이제 뒷부분, 두 번째 B 부분은 이제 사스코브2가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인 코비드-19에 대한 내용인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요 부분이 핵심이죠. 자, 2021년 올해 2월에 생물 시험에서 사스코브2가 언급이 됐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실제 내용은 역전사 PCR 문제였죠. 그래서 그 사스코브2를 공부하고 PCR을 공부 안 하신 분은 못 맞히는 문제였고, 사스코브2를 모르시더라도 PCR을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은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PCR 뭐 80%, 사스코브2 20%짜리라 코로나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코로나는 뭐 내년 2월이 됐든 수년 내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꼭 대비를 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검사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검사를 받으면 이제 사스코브2는 이제 호흡기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코 인두부 긴 스웹, 면봉이죠. 긴 면봉을 코 안에 찔러 넣어서 검체를 채취를 하죠. 이 부분도 다 그 코 인두부는 이 비강의 뒤쪽이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사스코브2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나의 호흡기 상피세포, 그러니까 인간 세포죠, 또 있겠지만 사스코브2도 같이 검출이 되겠죠. 감염이 안 됐으면 내 DNA밖에 없을 거고, 감염이 됐으면 사스코브2의 유전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PCR을 사용을 하죠. 근데 PCR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량으로 증폭을 해서, 그러니까 사스코브2 양이 적을 때는 검출이 안 됩니다. 실제 검출하기도 힘들고, 잘못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나오기도 하고 결과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PCR을 돌리면 뭐 40사이클을 돌리면 보통 한 카피의 DNA에서 1쪽의 DNA가 나오죠. 양이 충분해지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PCR을 돌리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PCR을 돌리는데 이제 그 올해 2월에 나온 시험에서는 PCR 중에 역전사 PCR을 사용을 하죠. 자, 사스코브2의 문제는 유전자가 DNA가 아니고 RNA이기 때문에 PCR에서 바로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RNA가 증폭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PCR은 DNA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내열성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를 사용하는데, 얘는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그래서 DNA를 주용으로 해서 DNA를 붙이기 때문에 RNA에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RNA를 갖고 PCR을 돌리면 증폭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역전사 PCR이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역전사 효소를 처음에 넣어주면 사스코브2의 RNA의 상번적인 DNA가 나오죠. 그럼 그 서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 끝에 사람의 DNA에는 없는 서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를 설계를 하는데, 프라이머는 보통 20개 서열 정도 사용하죠. 20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에 20개 정도를 찾아내서 그 프라이머는 사스코브2에서 생성된 DNA에만 결합하고 사람의 DNA는 결합할 부위가 없는 거죠. 물론 그 프라이머를 찾아내는 것도 특허를 쓴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열을 다 분석해서 알아야 되고, 기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 상태로 일반 PCR을 돌리게 되면 내가 감염이 안 돼서 사람 DNA만 있으면 증폭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감염이 돼서 사스코브2의 RNA로부터 역전사에 의해서 DNA가 생성됐으면 그게 증폭이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스코브2 같은 RNA 바이러스의 경우는 그냥 일반 PCR로는 검출을 못하고 증폭을 못하기 때문에
역전사 PCR을 사용을 합니다. RT-PCR이죠. 그다음 또 하나 실시간 PCR을 사용합니다. 실시간 PCR은 사실 시험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역전사 PCR이라는 게 중요하고 실시간 PCR은 다른 방식인데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서 비싼 기계와 비싼 시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사스코브2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가의 PCR 기계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실시간 PCR은 요 뒤쪽에 잠깐 설명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전사 PCR은 다른 건데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기계 자체가 다르고 일반적인 PCR은 사실 뭐 다 기계가 국산화돼서 요만한 사이즈에 뭐 100개 정도를 동시에 돌릴 수 있고 뭐 요즘 1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몇십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근데 이 실시간 PCR은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격이 고가고 자, 기본 PCR을 돌릴 때는 DNA가 증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40사이클 돌리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고 놀고 있는 거죠. 끝나면 걔를 전기 영동을 합니다. 그러면 증폭이 됐으면 이렇게 DNA 절편들이 전개가 됐을 때 정확한 부위에 증폭이 되면 두꺼운 밴드가 나타나죠. 이걸 보고 증폭이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0사이클 돌리는 시간 1시간 반, 그다음 또 뭐 준비해서 젤 러닝이라고 하죠. 젤 일렉트로폴리시스 뭐죠? 전기 영동 하는 시간 또 1시간 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시간 PCR은 증폭을 하면서 DNA가 처음에 한 카피였는데 100카피가 됐다. 그러면 그게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표면에 보통 모니터링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비싼 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로 그래서 DNA가 어느 정도 증폭이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얼타임 PCR, 실시간 PCR입니다. 방식은 여기 형광물질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이버그레인인데 뭐 이름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형광물질인데 이 형광물질의 특성은 단일가당 DNA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료인 DNTP, 뭐 DATP, DTTP 이런 거에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DNA 이중 가닥이 생성이 되면 그 사이에 규칙적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면 이때부터 형광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 수소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결합을 하는 순간 이 사이버그린이라는 물질 자체의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형광을 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고가의 실시간 PCR 기계에는 그 형광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디텍터도 같이 되어 있고 그 신호를 전자적으로 변환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시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는 뭐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시간 PCR을 씁니다. 그래서 실시간 PCR 기계를 쓰지만 당연히 RNA를 갖고 증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역전사 요소를 넣어줘서 역전사 PCR을 하죠. 그러니까 실시간이면서 역전사 PCR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실시간 역전사 PCR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실시간 PCR은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 출제하시는 분은 뭐 코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출제하실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문제는 이름이 좀 문제입니다. 풀네임을 보시면 리얼타임 실시간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은 역전사죠. 프라이머리 체인 리액션이 PCR이죠. 약어로 쓰게 되면 RT-PCR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물학자들도 나 RT-PCR 돌렸어 그러면 뭐 역전사 했다는 거야? 뭐 실시간 했다는 건 뭐야? 이거 실시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한 20년 전부터 이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같기 때문에, RT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리얼타임은 스몰 R로 쓰고 RT-PCR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qPCR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유는
퀀티터티브, 정량적인 PCR이죠. 시간별로 그래도 꽤 정확하게 증폭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량 PCR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약어가 qPCR이고, 그래서 스몰 q, 그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qRT-PCR로 쓰기도 합니다. 뭐 혹시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 부분에서 핵심이고, 나머지는 뭐 이거 뭐 6개월 정도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이토카인 스톰이 한때 언론에 자주 나와서 소개만 해드리면, 사이토카인은 이제 환자가 감염됐을 때 세포들이 감염됐으니까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야 돼라고 죽어가면서 물질들을 분비를 하죠. 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긴 한데, 뭐 과도하게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이 됐는데 필요 이상으로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케모카인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니까 뭐 같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감염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뭐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 폭풍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좀 불행한 일들이 있었죠.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백신이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한때 수동항체, 수동 면역을 사용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기본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살짝 봐두시면, 자신이 만들어낸 항체로 면역을 하는 게 자동 면역이죠. 근데 남이 만든 항체로 면역을 하는 건 수동 면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태아의 경우죠. 네, 태아는 항체를 못 만들죠. 그럼 엄마가 항체 중에 특히 클래스 G를 만들어서 태반을 통과해서 넣어주죠. 그래서 태아 자신이 만든 항체가 아니고 타인인, 엄마지만 타인이 만들어준 항체로 면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동 면역입니다. 그런 방식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제 감염 후에 회복된 환자는 항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혈액을 추출해서 그 항체를 심각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다. 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동 면역, 수동 항체 개념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백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신이 올해 1, 2월 기준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원래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이고, 자, 요 부분은 핵심이죠. 지문화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걸 타겟으로 개발하는 제약회사, 뭐 빅파마라고 하죠. 뭐 파이저나 뭐 바이엘,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로슈 이런 회사들이 다른 걸 타겟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죠. 이걸 타겟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인간의 호흡기 상피세포에 ACE2 리셉터와 결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바이러스가 무력화되지만 딴 데를 막았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죠. 자,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들인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DNA를 떨렁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바로 잡아먹어버리고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리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나오지만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예, 보호하는 캐리어 안에 DNA를 넣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스코브2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프로틴이 핵심이죠.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만 잘라서 백신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도 캐리어가 없으면 금방 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제를 하지 않는 바이러스 내부를 좀 비우거나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유전 물질을 넣는 백신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부분을 뭐 제거하거나 결실시킨 다음에 복제를 할 수 있는 껍데기죠. 바이러스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자체를 열이나 뭐 약품으로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뭐 얘는 이제 활성을 저해시킨 거고, 얘는 약화시킨 거죠.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양한 방식 중에 이제 핵심은 RNA, 정확히 mRNA 백신이죠. 파이저와 모더나가 사용한 방식이고, 이 지문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겟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스파이크 프로틴입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을 암호화하는 mRNA 부위가 있겠죠. 그 mRNA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도 이 mRNA를 사람 세포가 자신의 mRNA로 착각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아예 변형을 시킵니다. 뭐 mRNA니까 AUGC로 구성되지만 뭐 G에다가 다른 뭐 작용기를 붙인다든가 해서 인공적으로 사람 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변형이 되었다, 합성 mRNA가 사용되었다. modified RNA니까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이 용어보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mRNA가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한 mRNA이기 때문에 인체 세포 내에서 스파이크 프로틴 비슷한 일부 조각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인식을 해서 면역체계에 대해 보고를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면역세포가 그냥 다 분해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내에서 어느 정도 퍼질 수 있도록 이 mRNA를 보호하기 위한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그걸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리피드 네노 파리클이라서 LNP였죠. 약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mRNA의 서열 정보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서열을 쓰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달라지죠. 이런 건 특허를 쓸 수도 있고 노하우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은 이제 특허를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코카콜라 컴퍼니 잘 아실 거고 코카콜라는 특허를 안 쓰고 노하우로 보존을 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코카콜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노하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열 정보 같은 거 특히 그렇고 캐리어를 뭘 썼는가 이거를 일반에 노출시킬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물론 FDA 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보고는 했겠지만 그것도 사실 서로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파이저나 모더나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고를 했으니까 혹시 출제되면 이거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출제돼도 이런 거 들어봤니 정도로 출제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요 mRNA 백신은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만든 방식이고 사실 올해 작년 말 백신이 개발되기 직전까지 백신이 몇 년 내에 개발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생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사실 2003년의 사스에 대한 백신도 못 만들었거든요. 백신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거의 사실 기적에 가깝죠. 대단한 결과였고 근데 그것도 백신의 역사가 몇십 년이 되고 다양한 방식인데 기존 방식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을 했고 효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끼어서 이것도 뭐 보셔야 되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사용하던 방법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의 껍데기를 그냥 보호를 위한 캐리어로 사용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아까 다 그 내용이고 기타 유형 이건 지워버리세요. 아예.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다양한 방법이 있겠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테이블을 만들기는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파이저와 모더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를 썼고 타겟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다. 이거는 기출되기 쉬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질 나노 입자를 썼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는 했다. 본 건 같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아예 지우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백신 중에서 중화항체라는 용어가 언론에 한참 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질문화 될 수 있고, 자,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았든 아니면 병원체가 침입을 했든 병원체에 감염이 됐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자, 면역학이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죠. 사실 이 내용들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천성 면역은 선천성과 후천성의 면역의 구별은 쉽죠. 선천성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다 제거한다. 후천성은 외부 물질 중에 바이러스의, 아까 사스코브투 같은 경우에 스파이크 프로틴의 끝부분에 서열 몇 개, 그걸 확인하면 나는 B세포나 T세포겠죠. 걔는 공격하지만 다른 거 들어오면 나는 신경을 안 써가 후천성 면역이죠. 아주 작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반응하는 게 후천성 면역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 표면에 항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항체들만 생성이 될까요? 많은 종류의 항체들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항원이란 부분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일부 여기에만 결합한 항체거든요. 안쪽에 결합한 항체도 생성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몸은 동시에 여러 종류의 항체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항체들은 다 능력이 틀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여기 사람의 ACE2 리셉터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결합을 해버리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숙주세포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그냥 혈액 중에 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활개를 칠 수 있죠. 근데 그 들어가는 걸 막는 항체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저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잠깐 그림 돌아가셔서 자. 여기 M프로틴에 결합한 항체가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항체들이 붙어 있는데 얘가 사람의 호흡기 상피세포가 가서 스파이크 프로틴이 결합해서 얘 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항체가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네. 자, 그래서, 항체라고 다 같은 항체가 아니고, 항체 중에, 킨이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항체를 중화 항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neutralizing antibody인데, 여기서 neutralizing은 중화라는 의미보다는 무력화라는 의미가 더 사실 맞아요. 의역을 한다면. 우리말로는 중화라고 명확히 하지만, 그래서 바이러스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항체. 사스코브2의 경우는 스파이크 프로틴의 결합 부위에 정확하게 결합한 항체가 중화 항체가 되겠죠. 이 중화 항체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결과들이 리포트 될 때 이 중화 항체 생성률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85% 이상이 됐다. 괜찮네. 90% 이상이 되면 엄청나다. 항체는 많이 생기지만 중화항체는 30% 생겼다. 그러면, 이건 승인해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화항체라는 용어는 좀 중요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중화항체가 아니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비중화항체들도 바이러스들에 다닥다닥 붙으면 얘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만 핵심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하죠. 근데 비중환체도 많이 붙어서 침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떡져서 있으면 면역세포가 와서 제거할 수
있죠. 이 그림은 뭐 아까 같은 그림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파이저와 모더나의 RNA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은 같은 거죠. 아까 보신 인공합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부가 변형됐다 기억하시면 되고, 지질 나노 입자를 썼다고 보고를 했다. 그냥 눈에 바르시면 되고, 글쎄 뭐 이 장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중요한 질문이 되죠. mRNA 백신의 장점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사스코브2도 알파 변이, 베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변이에 맞춰서 바로 바꿔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 속도와 생산 속도가 빠르죠. 전통적인 방식보다. 그래서 뭐 다른 백신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죠. 자, 백신의 반응 기작인데 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면역학 자체에서 사실 이 부분을 지금쯤이면 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원리가 뭘까요? 백신의 원리의 핵심 한 단어를 말하자면 뭘까요? 그렇죠. 2차, 정확하게 아시네요.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정도로 아주 특이적입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신경도 안 쓰죠. 근데 후천성 면역은 1차 면역, 2차 면역, 3차 면역으로 볼 수가 있죠. 자, 1차 면역은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뭐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들이 먹은 다음에 그 일부 조각을 헬퍼 T셀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항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T셀, 사이토탁식 T셀이죠. 킬러 T셀, 세포를 죽이는 T셀, 그리고 그다음에 뭐 B셀을 찾아내서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B셀을 찾아내서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딱 맞는 T셀, 사이토탁식 T셀과 B셀들이 대량으로 증식해서 뭐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B셀과 T셀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질 거고, 대신 메모리셀을 남기죠. 예. 기억세포들이 남아서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 죽일 거야 라고 남아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원체 감염이 돼서 항체를 생성하기까지 보통 7일 정도 봅니다. 일주일. 근데 뭐 잠복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하여튼 병원체가 활동을 하고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일주일 정도를 보는데,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을 보죠.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아예 감염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의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그 상태를 밋밋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바이러스 비슷한 걸 넣어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억 세포를 남겨서 2차 면역 반응을 바로 일으킬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게 백신의 원리죠. 예. 그래서 백신의 원리는 그렇고, 자, 실제로 뭐 백신뿐만 아니라 병원체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면역학에서 출제가 됐었죠. 지문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같이 복수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파이저의 mRNA 백신이라고 하죠. 리피드 나는 파티클에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제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좌측에서 핵심은 클래스 1 MHC입니다. 예. MHC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로 주요 히스토는 조직이죠. 적합성 물질인데
사실 여기하고 이름이 안 맞는데 이 물질이 처음 발견된 게 이제 조직 이식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MHC가 유사한 사람의 조직을 이식했을 때는 잘 받아들이고 이 물질이 많이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식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식된 조직이 괴사하는 게 나타나서 연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MHC, 주요 조직 적합성 또는 호환성 복합체 뭐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게 밝혀졌고 면역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그렇지만 시험에는 MHC1, MHC2로 명확히 나올 테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1이나 2를 주로 바꾸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MHC1은 클래스 1 MHC라고도 하고 MHC1 분자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 세포입니다. 일반 세포인데 내가 실제로 건강한지 잘 모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방법은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분해해서 재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복합체가 다 분해하는데 일부를 남깁니다. 일부 조각을 남겨서 MHC1은 핸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MHC1에다가 이 일부 조각을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건강한 단백질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검사를 해줘. 그러면 무서운 검사자가 오죠. 사이토탁식 T셀, 세포 독성 T셀이 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얘는 정상 단백질 조각이면 합격 보내지만 이게 얘가 암세포여서 이상한 단백질 조각을 제시한다거나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의 단백질 조각을 제시하면 바로 죽여버리게 되죠. 잡아먹는 건 아니고 세포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세포 사멸,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해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죠. 자살의 마법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할 때 이쪽은 T셀, T세포이기 때문에 T셀 리셉터 수용체로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보조 수용체가 있는데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CD8을 여기 클래스 1 MHC에 결합을 시킵니다. 지지 역할도 하고 얘가 클래스 1인지 2인지 검사하는 역할도 하죠. 자, 그래서 정상이면 보내주고 암세포거나 감염된 세포면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1 MHC는 모든 세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사이토탁식 T셀이 해주고 불합격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얘는 보조 수용체로 CD8을 갖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클래스 2 MHC가 있죠. MHC2 분자라고도 하는데 얘는 모든 세포가 갖고 있지 않죠. 얘는 항원 제시세포. 외부에서 이런 이상한 항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면역체계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보고를 하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죠. 대식세포나 이건 수지산 세포죠. 덴드라이팅은 나뭇가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는 주로 외부 물질을 먹어서 분해하고 조각을 이 조각 이상한데 그러고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수지산 세포는 먹는 것보단 거의 보고가 목적입니다. 조사병이죠. 그래서 조금씩 뜯어 먹은 다음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검사해줘 역할을 하죠. B셀도 있는데 대식세포와 수지산 세포를 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병원체가 침입한 것 같다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죠? 면역체계의 브레인인 헬퍼 T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판단을 해서 면역체계 전체를 활성화하거나 결정을 하겠죠. 자,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조각을 클래스 2 MHC에 붙여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행동 자체가 항원 제시 행동이죠. 그래서 엔티젠 프리젠팅 셀, APC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보고하러 왔구나. 그리고 헬퍼 T셀이 얘도 T셀이니까 T셀 리셉터가 있겠죠. 결합시킨 다음에 보조 수용체로 CD4로 여기를 결합시켜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2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바이러스의 항원이네. 그럼 면역체계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헬퍼 T셀이 뛰어다니면서
요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B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이토톡식 T셀도 찾아내죠. 그래서 대량 증식해서 뭐 B셀 같은 경우는 형질세포로 전환해서 대량으로 항체를 발사해서 방어전에 돌입하게 되죠. 자, 그게 이제 MHC 1, 2를 중심으로 하는 면역체계 뭐 건강검진과 면역체계 보고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 파이저의 mRNA 백신을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루트인 거죠. 이거 외부 물질이니까 당연히 이걸 먹은 게 항원 제시를 할 수 있는 세포들이었다. 그러면 MHC2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헬퍼 T셀한테 제시를 하고 큰일 났어. 이런 항원들이 잔뜩 들어온 것 같아.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야 돼. 그러면 B셀과 T셀들이 잔뜩 증식이 되고, 뭐 이 백신이지만 이것들이 다 없어지면 B셀과 T셀들은 사라지겠지만 기억세포들이 남죠. 그래서 실제로 사스코브2가 들어왔을 때 하루나 이틀 만에 해당 B셀과 T셀들이 대량 증식해서 초반에 제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백신의 원리고, 지금 이 mRNA 백신의 작용 기작입니다. 그래서 그 생체에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면역체계가 가동되고 전쟁을 하는 건 사실 물량전이거든요. 물량전이고 스피드전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뭐 B셀이나 T셀들의 대응 속도가 늦으면 계속 몸의 조직이나 기관들이 파괴되고 결국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거고,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에 비해서 B셀과 T셀의 증식 속도와 항체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러면 초반에 다 제압을 해버리게 되죠. 물량전이면서 스피드전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은 사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병은 내 몸이 고치는 거죠. 항생제는 뭐 주로 박테리아, 세균이 감염됐을 때 세균 증식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그 세균들을 다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 건 실제 육군이죠. 면역체계의 세포들이 다 찾아내서 죽여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도움을 주고 병을 극복하는 건 실제 내 몸이죠. 그래서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면역학에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꾸죠. 주로 얘하고 클래스 1을 2를 바꾸고, 그 다음에 CD8, CD4를 바꾸기 때문에 클래스 1은 건강검진 받는 거니까 뭐 누구나 다 있겠지. 클래스 2는 항원 제시하는 애들만 갖고 있다. 그리고 기출됐던 건 항원 제시하는 세포는 클래스 2를 갖고 있다. 클래스 1은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죠. 얘네도 건강검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D8하고 8하고 1을 곱하면 8이고 4하고 1을 곱하면 8이니까 그런 식으로 매칭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그림을 통해서 뭐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지질 나노 입자도 뭐 실제로 이걸 사용했다면 사실 혁신적이기 때문에 뭐 지문 하나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원래 여기 있네요. 예. 자, 원래 뭐 백신이나 아니면은 그 드럽 뭐 치료제 같은 거를 투입을 할 때 경구 입으로 먹거나 아니면 주사제로 투입을 할 때 그냥 노출된 상태로 들어가면 사실 면역세포에 의해서 바로 분해돼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백신이나 드럽 약제를 보호하기 위한 요 캐리어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분야예요. DDS라는 용어를 씁니다. Drug Delivery System이라고 약물 전달 체계죠. 유망한데 사실 발전이 되게 더디고 쉽지 않은 분야인데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게 라이포솜입니다. 예. 라이포솜 아시겠어요? 라이포는 리피드죠. 지질이고 지질로 만들어진 뭐 바디라는 얘기인데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세포막하고 똑같은 성분이죠. 그걸 인지질을 합성을 한 다음에 물에다 녹이고서 뭐 초음파 같은 걸 살짝 때려주면 그냥 이런 라이포좀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세포 자체에 초음파를 때려도 작은 라이포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안에다가 이 부분은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여기는 수용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용성이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여기다 놓고 수용성 물질은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약제나 백신을 보호하면서 인체에 투여할 수 있어서 라이포좀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포좀 중에서도 이 사진은 정확히 맞는 건 아닌데, 이게 라이포좀이라고 하면 라이포좀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투입했을 때 면역세포들이 라이포좀을 인식하고 잡아먹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 PEG라는 물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인데 뭐 그냥 PEG는 본 것 같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얘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긴 폴리머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늘흐늘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생체의 면역세포는 눈이 있어서 외부 물질을 식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카메라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면역세포는 이 물질이 외부 물질인지 내부 물질인지 판단할 때 무조건 컨택을 합니다. 대보고서 아니야, 이상해. 그러면 제거하거나 죽이는 거죠. 근데 PEG가 붙어 있으면 이게 흐느흐느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가 잘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포좀 안에 필요한 약을 넣고 PEG를 붙여서 이런 약제를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별명이 스텔스 라이포좀이었습니다. 스텔스기 아시죠? 레이더에 추적이 안 되는. 그래서 면역체계가 인식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왔는데 사실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파이저나 모더나에서는 뭐 PEG가 부착된 나노 지질 입자를 썼다고 했죠. 자, 지질 나노 입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 지질 나노 입자는 라이포좀도 인지질 이중층이죠. 지질이니까 얘도 지질이죠. 같은데 좀 이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단일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 안쪽 부분이 소수성 물질이 채워져 있거나 소수성 영역이겠죠. 그래서 뭐 표면에 뭐 드럭을 붙일 수도 있고 백신을 붙일 수도 있고 내부에 백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술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네, 하여튼 지질 나노 입자를 썼는데 뭐 기존의 컨벤셔널한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포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신기술이 있는데 들어는 봤나라는 질문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눈에 발라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주장한 것은 PEG 여기 지질 나노 입자도 면역세포가 인식해서 뭐 제거해 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PEG를 붙였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린 뭐 단일층이기 때문에 내부는 소수성 환경으로 추정된다. 뭐 소수성 약품을 내부에 수용하기 쉽다. 그다음에 바깥쪽에 PEG를 붙였으니까 면역 체계를 회피하기 쉽다. 그래서 두 개 비교 테이블 넣었으니까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사실 이 정도면 난이도는 캠벨 이상 부분도 많이 들어가서 이 이상 질문을 출제하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뭐 핵심을 그냥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암기하시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아까 최종 정리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내용이 많아서 핵심, 출제될 수 있는 질문들을 다시 뽑아서 여기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6개 질문인데 그 질문 중에서도 나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8번까지. 예, 9번부터는 약간 조금 수준이 높아서 난이도가 높을 때 출제될 수는 있지만, 아니면 뒤쪽도 보셔야 되겠네요. 9번, 10번 정도는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복제와 전사 번역, 이거는 바이러스학에 들어가는, 이것까지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 지문은, 이해를 하시든, 단순 암기를 하시든, 마지막에 눈에 바르시든 하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벽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정리만 하시면 공식 명칭은 이제 아실 거고, 표면의 돌출부 스파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싱글 스트랜드, 파지티브 센스 RNA를 갖고,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틴 당연히 있죠? 엔빌롭, 인지질 이중층에 엔빌롭을 갖는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쉬운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 호흡기 선피세포는 가볍게 보시고, 핵심은 스파이크 프로틴과 인간 세포의 ACE2 수용체, 이 결합. 요거는 뭐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전 물질은 방금 말씀드렸고, 자, 돌연변이 부분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스코브2나 코로나 얘기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를 비교했을 때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DNA는 물질 자체가 지금 세포가 생긴 게 39억 년 전인가요? 하여튼 몇십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죠. 지구가 생긴 건 46억 년 정도고 39억 년 동안 유전 정보를 보존해온 물질이 DNA입니다. 그 덕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만큼 DNA는 튼튼한 물질로 선정이 된 거고 정교하게 관리가 됩니다. 근데 DNA를 자손 세포들한테 물려줄 때 뭘 해야 되죠?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할 때 복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주 생기죠. 복제 오류가 생기면 딸 세포들은 엉뚱한 DNA를 갖게 되기 때문에 DNA는 복제 시에 복제 오류가 생기면 그 복제 오류를 자가 수정하는 기작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예. 근데 반대로 RNA는 DNA의 정보를 라이보솜에 전달하는 뭐 설계도, 메모지 정도 개념입니다. 빨리 쓰고 오래 남아있으면 또 불필요한 개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RNA 분해 효소가 빨리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RNA는 복제 오류가 생겨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가 수정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DNA와 RNA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DNA는 자가 수정이 강하고 RNA는 없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 일반 이론으로 지문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자, 이 지문은 이제 아실 거고, RDRP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얘는 RDRP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낼 수가 있죠. 뭐 RDRP에 의해서 뭐 복제와 전사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사실 출제하면 대부분 틀리실 것 같아서 뭐 출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RDRP를 갖는다, 단순 지문은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해하고 싶으시면 그림하고 보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으시고, 자, 진단법도 사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역전사 PCR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쉽죠? 일반 PCR 앞에 역전사만 하나 하면 된다. 이유는 사스코브2가 유전 물질이 RNA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뭐 같이 봐두시면 좋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백신 타겟은 스파이크 프로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타겟으로 해야 중화 항체들이 생성이 되겠죠. 엉뚱한 걸 타겟으로 하는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서 기억하실 거고,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은 인공합성이다, 일부 변형되어 있다, PEG가 부착된 캐리어, 지질 나노 입자, 이건 그냥 눈에 바르시면 되겠죠. 14번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뭐 지우셔도 될 것 같고, 인수공통 감염은 한번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쉬운 내용이라서. 자, 사스코브2, 사스코브1, 메르스가 위험한 이유는
기존에 메르스코브2는 낙타가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죠. 근데 낙타들이 불쌍하게 막 죽어가도, 그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기는 힘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 사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를 연구하기도 힘들고, 연구비 투입도 힘든데, 동물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제약회사가 있다. 그럼 10년 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연구비를 못 건집니다.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가도 어쩔 수 없죠. 뭐 폐사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키우죠. 바이러스를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괴롭혔던 뭐 에볼라부터 에이즈 바이러스나 HIV나 뭐 신종플루, AI 이런 것들은 열심히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위협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계속 동물만 감염시켰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종간 전염이 돼서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정보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스, 메르스, 사스코브2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백신을 개발한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물만 감염시키다가 바로 사람을 감염시키게 된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코브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그러니까 역전사 효소를 갖는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그게 왜 나오지 싶은데, 그 이유는, 생물학을 많이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하고 레트로바이러스 완전히 다르네. 그걸 섞어봤자 내가 틀릴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생물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에서 이런 질문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아비안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은 역전사 효소를 갖는다라는 질문이 나왔고, 맞는 질문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절대 갖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하고 혼합종이 생겼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거는 전 세계에 보고될 내용이고, 지금은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미스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됐고, 조류 독감이 좀 위험한 상태에서 바로 출제가 됐는데, 그때 출제자의 의도는, 그 당시 2015년 이전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그렇게 괴롭힐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자한테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 모든 걸 레트로바이러스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나타났을 때,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는 당연히 역전사 효소를 갖겠지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그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출제자분들 입장에선 이거 당연히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던 그 특성을 집어넣어서 지문을 형성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고, 특히 역전사 효소를 갖는다라는 지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는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고, 예. 한 테마인데 사실 좀 오랜 시간 설명을 해드려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뺏겼을 수도 있는데, 좀 생물 기본에 대한 복습 부분도 포함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중요하니까 좀 본인의 특성에 맞춰서 깊은 밀도로 복습을 하시든 얕게 복습을 하시든 어찌됐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하니까 잘 대응하셔서 꼭 득점을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